여기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요. 서양 우월주의에 집착하며 한국은 너무 멀고 자신의 세계와는 너무 다르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믿게 되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정확히 6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알람 시계가 필요 없었죠? 제 몸이 그냥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늘 똑같은 일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샤워하고 면도 하고 예외 없이 블랙커피와 토스트를 한 다음 제가 경제학을 가르치는 스탠포드 대학교로 운전해 가고 있었죠. 제 이름은 마이클 로웰입니다. 저는 67살이고 스탠포드에서 30년 넘게 가르쳐왔어요. 저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었죠. 이런 사실들에 대해 저는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고 있었어요. 스탠포드에 있는 제 사무실은 정확히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책들이 벽을 따라 완벽한 순서로 늘어서 있었고 제 학위증들은 반짝이는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하버드, 옥스포드, 프린스턴 모두 세계 최고의 서양 대학들이었죠. 햇빛이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문에 새겨진 금색 글씨에 제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로웰 교수, 경제학과. 그 글자들만 봐도 자부심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큰 참나무 책상에 앉아 오늘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서양 경제 시스템의 우월성이었어요.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강의 주제였죠. 저는 서양, 즉 미국과 유럽이 부와 번영을 쌓는 최고 방법을 만들어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확실한 사실이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리면서 제 생각이 끊겼어요. 제 딸 엘리자베스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항상 저와 달랐습니다. 제가 완고하고 확신에 차 있는 반면 그녀는 유연하고 호기심이 많았어요. 제가 세상을 흑백으로 보는 동안 그녀는 끝없는 색상을 보고 있었죠.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결혼해요. 정말 기쁘구나, 얘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멋진 미국 남자, 아마도 좋은 가정 출신의 변호사나 의사와 함께 있는 그녀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 행운아는 누구니? 민혁이라고 해요. 신경외과 의사예요. 작년에 제가 병원 실습할 때 만났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혁, 한국 이름이었어요. 뭔가 차가운 것이 제 배 속에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라고?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서양 의학이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얼마나 뛰어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어떤 혁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미국 의학 교과서에서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빠, 그는 정말 뛰어나요. 그 분야에서 최고 중 한 명이에요. 엘리자베스는 제 침묵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말하고 있었죠. 뇌 수술을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배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오고 있어요. 저는 승인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제 목구멍에서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가르쳐 온 모든 것,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진정한 혁신은 서양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를 만나봤으면 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사실 다음 달에 싱가포르에서 국제경제 포럼이 있어요. 민혁이 같은 시기에 거기서 열리는 의학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거든요.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싱가포르, 아시아 도시였습니다. 저는 경제 연구를 위해 아시아를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진정한 경제 강국은 뉴욕, 런던, 파리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세상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서양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분명히 우월한지 증명할 수 있었죠. 그러면 아마 그녀가 이하콘을 제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마 저는 이미 제 발표, 제 주장, 그녀에게 보여줄 데이터를 계획하고 있었죠. 정말 좋아요. 엄마도 오실 거예요. 완벽할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안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거절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나 봐요. 민혁이 아빠를 만나게 되어 너무 흥분하고 있어요. 아빠의 책을 모두 읽었대요. 이것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 책들은 복잡한 경제 서적으로 외국인 의사가 일반적으로 즐길 만한 종류의 읽을거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을 빠르게 무시했습니다. 그는 아마 엘리자베스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아름다운 스탠포드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책과 노트북을 들고 건물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존경하고 제 지식을 신뢰하고 있었죠. 저는 서양의 아이디어와 시스템이 우월하다는 믿음 위에 제 전체 경력, 제 전체 삶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딸은 제가 한 번도 존중한 적 없는 문화에서 온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싱가포르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경제 성장의 차트를 보여주고 우리의 우월한 금융 시스템을 설명하고 아시아 경제가 어떻게 단지 우리의 리드를 따르는지 설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분명하고 반박할 수 없게 만들어서 엘리자베스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작업하고 있을 때 받은 편지함에 새 이메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싱가포르 컨퍼런스 주최 측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은 발표실에 저를 배정해 놓았더군요. 한편 박민혁 박사가 10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메인 홀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짜증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의사가 누구길래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큰 방을 채울 만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확신이 잠시 흔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의심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전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전 몇 주 동안 저는 싱가포르 경제에 대해 연구하면서 제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나 한국 의학 발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제가 무엇을 찾을지, 아니 무엇을 찾지 못할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혁신은 서양에서 온다고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저는 체계적으로 가방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넥타이, 발표 자료들. 가장 위에는 제 여권을 놓았어요. 제 미국 여권이요. 세계 어디서나 저에게 문을 열어준 여권이었습니다. 저는 그 힘에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어요. 제 나라, 제 문화, 제 지식의 우월성에 의문을 품지 않았던 것처럼요. 내일 저는 제 딸에게 제가 이미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이 세상과 제 자신에 대한 제 믿음을 모두 바꿔놓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가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18시간 비행 끝에 제 등은 아프고 다리는 뻣뻣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비행기가 멈추는 동안 저는 좌석에서 몸을 쭉 펴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제 옆에 앉아 이미 민혁에게 우리가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도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제 미소는 뻣뻣하고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공항은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거든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정원도 있고 폭포도 있고 로봇들이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기반 시설이 서양보다 뒤처져 있을 거라는 제 머릿속 그림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출입국 심사가 있네.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권 심사를 기다리는 긴 줄에 합류했습니다. 줄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몇 분마다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온 민혁이 특별 레인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기엔 거의 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권,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직원이 미소 지으며 그를 빠르게 통과시켜주고 있었어요. 왜 저 사람은 저 레인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저는 짜증난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여기서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여겨진대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국 여권이 제 미국 여권보다 더 강력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미국 여권이 다른 어떤 여권보다 더 많은 문을 연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아직도 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민혁은 이미 통과했죠. 마침내 40분 후에 우리는 출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민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쾌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검은 머리에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로웰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교수님의 서양 경제 이론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저는 그의 뛰어난 영어 실력과 제 저작에 대한 지식에 놀라고 있었어요. 둘 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의 손을 흔들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어 인사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은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리는 흠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나무와 식물이 어디에나 자라고 있었어요. 심지어 건물 옆면에도요. 많은 미국 도시들보다 더 발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이 덜 발전했을 거라는 제 또 다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체크인할 때 직원들은 정중하게 대했지만 특별한 관심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혁이 자신의 여권을 보여주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배인이 직접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박 박사님, 저희 호텔에 머물러 주셔서 영광입니다. 지배인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신경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박사님의 기조 연설이 의학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배인은 저 스탠포드 교수인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의 모든 관심이 민혁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혁을 마치 유명인이나 세계 지도자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가 저와 눈을 마주치며 봐요. 내가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방에서 저는 제가 본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가방을 풀고 있었어요. 어떻게 민혁의 지위에 대해, 한국 여권에 대해, 싱가포르 자체에 대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제 발표실은 반쯤 비어 있었어요. 참석한 사람들은 정중하게 듣고 있었지만 서양 경제 우월성에 대한 제 아이디어에 그다지 흥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끝에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감사하다고 말한 뒤 빠르게 떠났죠. 스탠포드에서 봤던 열렬한 반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망감을 느끼며 저는 컨퍼런스 센터를 돌아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큰 홀로 서두르는 것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안에서 보니 홀은 완전히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좌석이 다 찼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지어 벽에 기대어 서 있기까지 했습니다. 앞쪽 큰 화면에는 민혁의 얼굴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발명한 신경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발표하고 있었는데 이 기술은 외과 의사들이 극도의 정밀도로 뇌 수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였죠. 저는 방 뒤쪽에 서서 민혁이 복잡한 의학 아이디어를 간단하고 명확한 용어로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청중은 그의 모든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에서 온 유능한 의사들이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려운 질문을 했고 민혁은 자신의 지식을 기꺼이 공유하며 자신감 있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하지 않은 감정,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민혁의 일에 대해 알아볼 생각도 않고 그를 그저 아시아 의사로 무시했었거든요. 그가 서양 의사들보다 덜 숙련되고 덜 혁신적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이제 저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양 의학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서양 의사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최상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불빛이 우리 아래로 펼쳐져 있었는데 마치 반짝이는 별들의 카펫 같았어요. 엘리자베스와 민혁은 그날의 일들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대부분 조용히 제가 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엘리자베스가 제 침묵을 알아차리며 물었어요. 그냥 발표 때문에 피곤하구나.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더 복잡했어요. 제 세계가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단단히 붙들고 있던 생각들이 갑자기 의문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호텔 로비를 걸어 객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밝은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을 때 갑자기 제 머리 안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터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오른쪽 눈 뒤를 칼로 찌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아름다운 대리석 바닥이 제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가 제 이름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죠. 제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저를 덮치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민혁의 얼굴이었어요. 그의 손, 수백 건의 섬세한 뇌 수술을 해온 안정되고 자신감 넘치는 손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삐, 삐, 삐. 일정한 소리가 저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고 있었어요. 제 눈꺼풀이 마치 납으로 만든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에 맞서 싸우며 눈을 뜨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마침내 눈을 떴을 때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와 저는 연속해서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원방에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병원방이 아니라 제가 본 중에 가장 현대적인 방이었죠. 벽은 부드러운 파란색이었습니다. 화면이 있는 기계들이 제 침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다양한 색의 선과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큰 창문으로는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깨어나셨어요.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제게 닿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제 위에 나타났는데 지쳐 보였지만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울었던 것처럼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건조하고 까끌까끌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재빨리 빨대가 꽂힌 물컵을 제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제 목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약하고 쉰 목소리였어요. 뇌동맥류가 있으셨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방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이전에 봤던 정장이 아니라 흰색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뇌 속의 혈관이 터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목숨을 잃으실 뻔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제 손이 머리로 올라가 거기 있는 붕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정맥 주사가 제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맑은 액체가 주머니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던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거의 이틀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민혁이 바로 수술했어요. 아빠 목숨을 구했어요. 저는 새로운 눈으로 민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국적 때문에 열등하다고 무시했던 이 사람이 문자 그대로 제 뇌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는 제 생명을 그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혁이 태블릿에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제 신경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해 최소한의 침습으로 동맥류에 접근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훨씬 더 위험했을 거예요. 아이러니가 저를 비켜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가 발표하는 것을 봤던 바로 그 기술. 제가 마지못해 감명받았던 혁신이 이제 제 생명을 구했던 거예요. 만약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쓰러졌다면 살아남았을까요? 우리 의사들이 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자베스는 민혁이 제 상태와 회복에 대해 더 설명하는 동안 제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 머리는 통증으로 욱신거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제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이해할 만큼 맑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침대에서 병원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효율성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저를 확인하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숙련되고 전문적이었어요. 음식은 건강하고 놀랍게도 맛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방문해 저를 신중하게 검사하고 존중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 한 여성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눈과 차분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민혁처럼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로웰 교수님, 저는 정 박사입니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제가 교수님의 케이스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서울에서 날아왔습니다. 저는 박 박사와 신경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해 함께 일해왔어요. 정 박사는 제 반응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불빛을 비추고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 움직이라고 하고 제 반사 신경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 동안 이런 최소 침습 기술을 개발해왔어요. 그녀가 일하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서양의학의 기초와 동양의 정밀함,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결합시킨 거예요.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매료되어 듣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학적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아직 테스트 중인 치료법들이 이미 한국에서는 환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했던 제 세계는 각각의 대화마다 계속 확장되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제가 좀 더 강해졌을 때 민혁이 가상현실 헤드셋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교수님의 회복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그가 제가 그것을 쓰는 것을 도우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수님의 인지 기능과 눈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헤드셋 안에서 저는 물체를 따라가고 간단한 퍼즐을 풀어야 하는 가상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것보다 더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의료 기기가 전 세계로 수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 모델이 동양과 서양의 요소를
모두 결합해 독특하게 성공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이 미국 병원들이 여전히 몇 년 뒤에나 시행할 치료법들을 선구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들을 접할 때마다 제 오래된 확신들이 조금씩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계는 제가 믿도록 허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상호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매일 방문해 제게 책을 가져다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 위로 해가 지면서 제 창문을 통해 주황빛 광채를 들이우고 있을 때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민혁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 아시죠? 그녀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쓰러졌을 때 컨퍼런스에는 아빠를 수술할 수 있는 다른 신경외과 의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직접 하겠다고 고집했죠. 그는 스무시한 내내 깨어있으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빠가 가능한 한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확인했어요. 저는 엘리자베스가 제 눈에 고이는 눈물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지 그의 국적만을 기준으로 너무 가혹하게 판단했던 그 사람이 제가 그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연민과 존중을 저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제가 회복 중인 지 일주일이 지나 병원 층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왔습니다. 지팡이에 기대고 엘리자베스가 제 옆에 있는 상태로 저는 사진으로 덮인 벽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러 사진에서 민혁의 얼굴을 볼 때 저는 놀라서 멈췄습니다. 상, 인정 행사, 그를 둘러싼 의사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는 여기서 유명해요. 엘리자베스가 제 시선을 따라가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술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저는 거기에 서서 제 지팡이에 기대어 제가 보기를 거부했던 현실의 증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시련에 대한 보상은 단지 제 생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관점,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겸손함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교사가 아닌 학생의 위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진실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충분히 강해지면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이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배우고 싶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쓰러진 지 2주 후 저는 대한민국 서울의 인천국제공항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 있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죠. 공항은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유리 천장, 승객들을 돕는 로봇들, 사람들을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부드럽게 이동시키는 무빙워크까지 싱가포르 공항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로웰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혁이 의료 방문객을 위해 특별히 표시한 레인을 통해 제 휠체어를 밀며 말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다른 여행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긴 줄을 건너뛰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민혁을 볼 때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를 중요한 인물처럼 대우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를 알아보고 서로 흥분해서 속삭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수술 후 아직 약한 상태였지만 의사들은 특별한 재활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도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민혁이 한국에서 제 치료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예전에 마이클 로웰이었다면 즉시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싱가포르에서의 경험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이 나라를 보고 싶었습니다. 공항 밖에서 서울은 뉴욕이나 시카고의 견줄만한 높은 유리와 강철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도시는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었고 현대적이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한글로 된 밝은 간판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보도를 따라 서둘러 걷고 있었는데 대부분 자신의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여기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 하나예요. 민혁이 우리 차가 도시를 통과하는 동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센터에는 미국에서는 아직 테스트 중인 기술들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창을 통해 풍경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제가 보는 것과 제가 예상했던 것을 계속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서울이 서양 도시들보다 덜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런 가정들을 완전히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초현대적이었어요. 깨끗한 성과 밝은 공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는 도시와 그 너머의 산들이 보였어요. 매일 아침 간호사들이 제가 재활센터로 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기계들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제 움직임을 연습하는데 도움을 주는 로봇팔, 제 인지 기능을 테스트하는 가상현실 시스템,
뇌파를 추적하는 모니터 등이 있었어요. 정 박사가 직접 제 치료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태도는 빛나는 지성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 의학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를 덜 지능적인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내심 있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녀가 어느 날 제 뇌 스캔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신경 경로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의 표적 자극 치료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치료법이 5년 전 한국에서 개발되었고 이제야 미국 병원에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불가능하게 느껴졌을 이 사실이 이제는 불신보다는 그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치료 세션 사이에 민혁과 엘리자베스는 저에게 서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곡선 지붕과 화려한 그림이 있는 고대 궁전들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전통 건물들 바로 옆에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쇼핑센터가 서 있었어요. 그 대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나란히 존재하면서도 서로를 축소시키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술회사와 의학연구센터로 가득 찬 강남이라는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한 건물에서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의료 기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다른 건물에서는 연구원들이 질병 진단을 돕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서양의 혁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때로는 앞서 나가기도 했죠. 어느 저녁, 우리는 전통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은 제가 전에 먹어본 적 없는 작은 음식 접시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 박사도 우리와 함께 했고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대화는 의학과 연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스스로도 놀라면서 말했어요. 스탠포드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연구 기관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서양의 연구 방법과 한국의 기술 혁신을 결합하는 거죠. 정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혁명적일 거예요. 어느 쪽도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 진정한 동서양의 만남이요. 그녀의 말이 저를 강하게 치고 있었어요. 어느 쪽도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 그게 제가 평생 동안 해온 일 아닐까요? 대안을 진정으로 탐구하지 않고 서양의 우월성을 주장한 것? 몇 주 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교수라면 이 아이디어를 즉시 거부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달 후 스탠포드로 돌아와 저는 강의실 단상에 서 있었어요.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노트북을 펼친 채 제 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는 지혜는 예전에 가르쳤던 것과는 달랐어요. 30년 동안 저는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양 경제 시스템이 다른 모든 시스템보다 우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이 왜 불완전한지,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이 어떻게 그런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요소를 가져온 싱가포르의 독특한 경제 모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서양의 발전을 뛰어넘는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여정을 공유했어요. 쓰러짐에서 회복까지, 확신에서 겸손까지의 여정을요. 일부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다른 학생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이 새로운 관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수십 년 동안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강화해 왔으니까요. 다음 몇 달 동안 저는 스탠포드와 서울대학교 사이의 연결을 구축하는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 박사와 다른 한국 연구원들과의 화상회의가 제 주간 일과의 일부가 되고 있었죠.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기 시작했고 엘리자베스와 민혁이 방문할 때 그것들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쓰러진 지 1년 후 저는 서울의 무대에 서 있었어요. 제 뒤에는 큰 간판이 있었습니다. 국제신경과학연구소 스탠포드 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협력. 제가 정 박사와 민혁과 악수를 나누는 동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리본을 잘라 공식적으로 새 연구 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청중을 바라보며 미국, 한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 온 얼굴들 저는 완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면에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우월성을 그렇게 굳게 믿었던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와 혁신은 어디에서나 올 수 있고 어떤 문화도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저는 청중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우월성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때 올 것입니다. 이 연구소는 세계관 사이의 다리를 나타냅니다. 우수함은 국적을 모르고 혁신은 모든 언어로 말한다는 인식이죠. 박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
저는 청중 속에서 엘리자베스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제야 발견하고 있는 것을 계속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제 좁은 시각이 허용했던 것보다 더 풍요롭고 더 복잡하고 더 놀랍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새 연구소 건물의 옥상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쓰러짐으로 시작된 여정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저는 여기서 배울 것이 없다고 믿으며 아시아에 왔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며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진정한 영웅의 여정은 외부의 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두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풍요로움과 복잡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편견들을요. 제 부활은 승리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제가 상상한 대로가 아니라 진정 그대로 보는 데서 오는 자유로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마이클 로웰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마이클 로웰 교수님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면 진정한 혁신과 발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민정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